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팅. 요즘 이거 정말 뜨거운데요. 유튜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삶을 바꿀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그 가능성하고 또 현실은 어떤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 핵심은 역시 큐비트에 있다고 봐야죠. 기존 컴퓨터는 비트가 0 아니면 1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큐비트는 달라요. 0 상태랑 1 상태 이걸 동시에 가지는 듯한 중첩 상태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독특한 양자역학적 특징이고 그래서 특정 문제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첩이요. 그게 참 신기하네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중첩 상태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측정을 하려고 하면 그냥 0 아니면 1, 둘 중 하나로 딱 결정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보려고 하는 순간 상태가 하나로 붕괴된다고 표현하죠. 계산 중에는 엄청난 가능성을 다 품고 있다가 막상 결과를 보면 딱 하나만 얻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실제 컴퓨터 칩에 들어가는 물리적 큐비트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오류도 많고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도 엄청 짧고요. 불안정하다고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완벽한 계산을 하는 논리적 큐비트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요. 이런 오류 많고 약한 물리적 큐비트를 정말 수백, 수천 개, 아니 그 이상 엮어야 해요. 서로 오류를 막 보정해주면서요. 와, 수백 수천 개로 겨우 하나를요? 네, 비유하자면 막 쉽게 끊어지는 실 가닥들, 물리 큐비트를 엄청나게 꼬아서 겨우 튼튼한 밧줄 한 가닥 논리 큐비트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IBM 최신 칩이 433개 물리 큐비트 정도인데 사실 진짜 쓸모있는 문제를 풀려면 이런 논리 큐비트가 수백에서 수천 개는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리 큐비트로는 이게 수십만 개에서 수천만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 갭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물류 큐비트랑 논류 큐비트 사이에. 그렇죠. 이 오류 제어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까 하고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적 허들이 정말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기대를 모으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암호 해독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할 때 쓰는 RSA 암호 방식 있잖아요. 이게 큰 소수 두 개를 곱하는 건 쉬운데 거꾸로 그 곱한 절과값만 보고 원래 소수 두 개를 찾는 건 엄청 어렵다는 원리거든요. 소인수분해 문제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바로 이 소인수분해를 기가 막히게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데요? 기존 슈퍼컴퓨터로 뭐 수조년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는 몇 시간, 어쩌면 몇 초 만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죠. 수조 년 걸릴 걸 몇 시간이요? 와, 네, 이게 중요한 게 당장 지금 통신을 엿듣는 것보다도 예전에 과거에 이미 암호화돼서 저장된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금융정보라든가 국가 기밀 같은 거요. 이런 게 나중에 양자 컴퓨터로 해독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까지요? 그건 좀 섬뜩한데요? 그렇죠. 역사의 비밀이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지금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새로운 암호 기술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렇군요. 암호 해독 말고 양자 컴퓨터가 원래 자기 능력에 맞게 좀 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없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건 역시 양자역학 그 자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분자 구조나 새로운 물질의 성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빛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기는 잘 통하는지, 화학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양자역학 법칙으로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물질의 기본 원리가 양자역학이니까. 네, 근데 기존 컴퓨터로는 이런 복잡한 양자 시스템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양자 현상을 흉내내는 거니까 이런 계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이걸 활용하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거나 더 좋은 배터리 소재 아니면 뭐 새로운 초전도체 같은 걸 찾는 연구를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신소재나 신약 개발, 이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럼 혹시 금융이나 물류 쪽은 어때요? 거기도 복잡한 계산 많잖아요.
예를 들어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거나 아니면 배송 경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문제예요. 네, 맞아요. 금융에서는 최적의 투자 조합 찾기 아니면 뭐 옵션 같은 파생 상품 가격 계산하기 이런 복잡한 계산화에 활용될 수 있고요. 사실 은행들이 이 기수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쟁사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투자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물류 쪽에서는 그 유명한 외판업 문제 같은 거요. 여러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는데 어떻게 돌아야 가장 짧은 경로가 될까 하는 문제. 이런 종류의 최적화 문제는 가능한 조합의 수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기존 컴퓨터로는 사실상 완벽한 답을 찾기 어렵거든요.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 양자 컴퓨터가 뭐 때로는 기존 컴퓨터랑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더 나은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송 효율 높이고 비용 줄이고 환경에도 좋겠죠.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혹시 좀 잘못 알려지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가 일기예보나 기후변화 모델링을 뭐 획기적으로 바꿔줄 거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들리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조금 와전된 면이 있습니다. 날씨 예측이나 기후 모델링 같은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비선형 시스템을 다루고 또 데이터 입출력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아는 양자 컴퓨터의 강점은 아까 말한 소인수 분해나 양자 시뮬레이션, 일부 최적화 문제 같은 특정 유형의 계산이 있는 거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복잡한 비선형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 데는 아직 강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랄까, 만능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고 특정 종류의 문제에 아주 특화된 강력한 도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요약하자면 양자 컴퓨터는 중첩 같은 독특한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특정 문제 해결에 정말 혁신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 제어 같은 기술적인 난제들이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가장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분야는 아마도 신소재 개발이나 신약 설계 같은 양자화학, 재료과학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의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당장 우리 손에 잡히는 스마트폰처럼 다가오기보다는 뭐랄까 더 빠른 배송이나 더 좋은 약처럼 좀 간접적인 혜택으로 먼저 다가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기술 개발 경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암호 해독 능력을 누가 먼저 갖느냐, 이걸 통해 얻게 될 잠재적인 힘의 이동, 이걸 둘러싼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래에는 새로운 암호 기술 덕분에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손에 쥐게 되는 국가나 세력이 가져올 국제 질서의 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